자, 오늘은 인트로덕션의 마지막 부분인 셰익스피어의 영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 영어가 물론 현대 영어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다르고 현대 문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정도의 문법적인 내용, 또 어떤 변화하고 있는 어떤 영어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텍스트를 읽을 수는 있는 어떤 수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셰익스피어 영어는 품사가 현대 영어처럼 그렇게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물의 이름을 명시하는 어떤 명사라든가, 어떤 동작을 표시하는 동사라든가, 어떤 사물을 hình容하는 어떤 형용사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주 혼용이 되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가 용법이 엄격하게 서로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사는 자주 동사로도 사용되고, 또 형용사는 또 부사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냥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죠. 인카나다인이라는 것은 붉은색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카나다인이라는 것이 붉게 물들인다고 하는 그런 동사로도 사용이 되죠. 또 형용사가 명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 품사라는 것을 거의 따지지 말고 그냥 문맥을 통해서 짐작을 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인카나다인에 대한 그건데, 명사지만 동사라 같이 사용된다는 것이 multitudinous seas in Canadain. 그러니까 in Canadain the multitudinous seas. 넓고도 넓은 대양을 붉게 물들이겠구나. 물들이는구나. 무엇이? This my hand. 이 나의 손이. 이 덩커낭을 죽이고 난 뒤에 피 묻은 어떤 손을 상상을 하면서 맥베스가 살해 후에 이렇게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does easily라고 하는 부사가 쓰여질 그런 위치에 지금 형용사가 쓰이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건 부사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falseman, 어떤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쉽게 하는 짓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품사 혼용이라는 것은 중요하게 작동을 하지 않죠. 자, 이제 동사의 형태와 용법, 이것은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해야 셰익스피어 텍스트를 조금 읽기가 용이합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죠, 현대 거하고는. 이 현대 영어에서는 의문문이나 부정문으로 만들 경우, 그러니까 일반 동사일 경우, 비동사나 이런 조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가 포함된 문장을 의문문, 부정문으로 만들 경우 반드시 조동사를 필요로 하죠. 그러나 셰익스피어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셰익스피어 영어에서는 반드시 조동사를 써서 부정문을 만들거나 의문문을 만들지 않죠. 사실 이 동사 형태의 용법은 저는 보기에 현대 영어보다는 셰익스피어 영어가 도리어 낫습니다. 현대 영어가 조동사를 쓰면서 외국어를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만들어졌죠. 그죠? 우리에게는 도리어 셰익스피어 영어가 동사의 형태의 변화에 낫습니다. 자, 이제 A, B가 이제 B가 현대 영어이죠. 이렇게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 영어에서는 이런 A의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나죠. B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영어인 B의 형태도 나타나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형태로 A로 많이 사용되죠. You look not well.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구나. 현대 영어에서는 부정문을 do라는 거 바로 조동사를 넣어서 do not look well 이렇게 만듭니다. 그죠? You looked not well. 여기서도 그냥 과거
또 you did not이라 did not 하지 않고 그냥 과거 동사만 바꿔주면 그대로 부정문이 됩니다. looked not well. 그러니까 동사 뒤에 부정만 붙이면 부정문으로 끝이 나죠. It looks not like the king. 이것도 바로 동사 뒤에서 부정문만 붙입니다. 자, 이것은 현대 영어에서는 It does not look like the king 이렇게 바뀌죠. 자, 이제 부정의문문. 현대 영어에서 대단히 복잡하게 진행이 되죠. 셰익스피어 영어에서는 이건 역시 부정문을 만들어 놓고 주어 동사만 바꾸면 그게 부정의문문이 되죠. Looks it not like the king? 왕 같아 보이지 않는가라는 말입니다. Looks it not like the king? 이렇게 되죠. 그죠? 현대영에서는 Doesn't it look like the king? 이라고. Speak not to me. 이건 역시도 셰익스피어 영어가 대단히 단순하고 좋습니다. Don't speak to me 라고 하는 조동사를 넣어서 부정명령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speak not to me 이렇게 바로 부정어만 넣어서 부정명령으로 만듭니다. 자, 3번 역시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거분사와 과거시제 형태. 인용문에 지금 A를 보면은 forbidden이라고 하는 이 과거 분사가 써야 될 자리에 그냥 forbid라고 하는 현재 형태의 그냥 과거 시제 그대로 분사 대신 쓰이고 있고 B에서도 helped 대신에 help C에서 ate 대신에 eat 과거를 써야 되는데 현재를 쓰고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데 과거를 쓰고 혹은 현재를 쓰고 이건 역시도 별 법칙도 없이 마구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과거 분사를 사용할 자리에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재 과거의 시제에 달라지면서 동사의 형태가 막 달라져서 분명하게 다른 형태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혼용이 막 됩니다. 그 이에서 the riches of the ship is come on shore. 그 잔뜩 배에다가 많은 것을 실은 어떤 배가 is come on shore 이제 해변으로 다가온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is come이 아니고 has come 이렇게 have come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is come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용법 구분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냥 텍스트에 눈으로 보이는 걸 문맥을 통해서 과거 분사가 쓰였구나 쓰일 자리에 다른 동사가 쓰였구나 그렇게 짐작을 하기 바랍니다. 바로 동사 부분이 특히 지금 현대 영화와는 많이 다르게 그 형태로 지금 셰익스피어 텍스트에 남아있죠. 자, 3인칭 단수와 동사 이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외워둬야 됩니다. 현대하고 영어하고는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3인칭 단수 주어를 받는 현대 동사의 형태는 S, ES 이런 어떤 그 의미를 써가지고 봤죠. 그러나 셰익스피어 영어에서는 TH가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He has가 아니고 he hath 이렇습니다. hath he asked for me. 이것도 역시 동사와 주어만 바꾸면은 그 의문문이 되어버리죠. 의문문 대단히 셰익스피어 영어가 수월습니다. He does it. He does가 아니고 thus. 그러니까 S와 ES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 셰익스피어 영어 시대가 아니고 그 뒤입니다. He does it. 그리고 동사 뒤에 T나 ST나 EST를 부과해서 2인칭 주어 thou를 받습니다. 자, thou라고 하는 2인칭. 현재에는 you죠. 자, 2인칭 주어 thou라고 하는 2인칭 주어를 받을 때는 반드시 동사 뒤에 T나 ST나 EST를 부과합니다. 물론 그 2인칭 주어 you도 사용이 됐죠. you를 사용할 때는 동사 뒤에 뭐 T, ST, EST를 사용하지 않는데 thou라는 단어로 2인칭을 그 지시할 때는 반드시 EST, ST를 붙입니다. Where has thou been, sister?
has, have 대신에 hast 이렇게 됐죠. 그죠? hast. have 대신에 그 다음에 thou wilt come will 대신에 wilt 이렇게 됐습니다. thou가 있기 때문입니다. thou shalt get king 왕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미래형인데 이 미래형 조동사도 t를 붙였습니다. to, hast, wilt, shalt, thou라는 2인칭 주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thou art, you are라는 겁니다. thou art, thou hast, you have라는 그 형태이고 thou hadst, you had, thou didst, you did, thou canst, goest, knowest. 자, thou라고 하는 2인칭만 나오면 전부 다 st, est, t 이런 형식으로 동사 의미가 바뀌죠. you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thou라고 있는 thou라는 형태의 2인칭이 나올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thou wouldst have 이것도 역시 thou가 있기 때문에 조동사 would를 wouldst로 봤습니다. 자, 이제 2인칭 thou를 받을 때는 이런데 2인칭 대명사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게 2인칭 you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의 셰익스피어식 형태는 thou, thy, thee, thine입니다. 주격, 목적격,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되죠. thou, thy, thee, thine, thou, thy, thee, thine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주 많이 쓰이는 2인칭 대명사의 형태입니다. thou, thy, thee, thine 2인칭 복수는 예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복수형 1, 2, 3인칭 주어를 받는 have 동사 형식. 자, 이걸 하나를 기억해 두면은 이제 다른 것도 같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자, 1인칭, 2인칭, 3인칭 주어를 받는 have 동사 형식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1인칭 I have 이것은 똑같습니다. 그죠? thou가 있어서 st를 붙입니다. have 대신에 thou hast, he 대신에 he does가 아니고 he has가 아니고 he has입니다. he, she, it has. 그래서 I have, thou hast, he has. 기억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죠? 형태를 알기 위해서. 물론 이제 셰익스피어 텍스트를 조금 한 작품 정도를 보다 보면은 이런 형식이 눈에 익게 될 겁니다. 전치사용법 이것도 역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영어의 방식으로 by가 있을 자리에 by가, on이 있을 자리에 on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다. 마구 혼용이 됩니다. 그래서 to 쓰일 자리에 on이 사용되고 by가 쓰일 자리에 with가 사용되는가 하면은 on account of 자리에 for가 또 사용되기도 하고 from to가 사용될 자리에 at, 뭐 and 이런 것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냥 이것도 현대 영어와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문맥을 통해서 전치사의 의미를 유추하지 바랍니다. The victory fell to us. 뭐 사실 뭐 fell to us라, fell on us나 의미가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다르게 들리진 않습니다. 그죠? 승리가 우리에게 떨어졌다는 건데 fell to 현대 영어이지만은 셰익스피어에서는 fell on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보다도 다시 말하지만은 이 사항에 지금 이 형식 3인칭 단수와 동사 형식 그리고 2, 3의 동사 형식을 그리고 2, 3, 4가 가장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셰익스피어의 그 형식입니다. 전차는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가 텍스트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또 영어에서는 부정문에서 부정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문장에서 하나 이상의 부정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nor, steal, nor, poison 뭐 이중 부정이면 보통 이제 긍정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셰익스피어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부정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부정어를 거듭 사용하는 그런 형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7번 형태, 우리가 눈에 많이 띄게 나오는 형태입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음절을 줄여서 이제 운율이라는 것은 셰익스피어 영어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아이믹 펜타미타라고 하는 약강 오복격입니다.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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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그 약강의 어떤 스트레스로 5발걸음의 어떤 길이로 되어 있는 시행이 셰익스피어의 모든 거의 대부분 셰익스피어 작품 텍스트의 한 70% 정도가 그런 아이믹 펜타미타로 쓰여 있습니다. 약강 오복격. 그래서 이제 음절을 줄여서 운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은 축약의 형태가 사용이 됩니다. It is 두음절이지만은 tis 한음절이죠. It will 두음절이지만은 twill 이건 한음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음절을 줄이려고 this, twill, he 대신에 뭐 이건 그냥 음절 줄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입니다. he 대신에 apostrophe a. 뭐 물론 he도 사용이 많이 됩니다만은 a도 덜어 사용됩니다. 그리고 against 대신에 against, 뭐 against 대신에 against 음절 하나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of the earth, of the earth를 of the earth 이렇게 축약을 apostrophe 써서 축약을 시킵니다. 물론 너무나도 많은 단어들이 그 의미의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떤 단어들은 쓰이다가 이제 쓰이지 않는 단어들도 제법 많죠,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A는 셰익스피어 텍스트에서 매우 자주 쓰이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그냥 시어 정도로만 남아있지 실제로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이 A의 항입니다. 셰익스피어 텍스트는 뭐 거의 괄호보다는 앞에 되어 있는 괄호 앞에 있는 것이 사용이 되죠. since 대신에 sis, at once 즉시 대신에 an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before 대신에 ere, welcome 대신에 hail, Macbeth, Dane of Cawdor 이렇게 이제 마녀들이 말하는데 hail, hail, welcome의 뜻입니다. there 대신에 with, here 대신에 with, where 대신에 with, 다 뭐 the 이런 사운드. with it 대신에 with all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be의 형태는 현대 영어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현대 영어에서 아주 가끔 쓰이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19세기까지는 이 단어들은 셰익스피어 단어이지만은 19세기까지는 사용되던 단어들이죠. 현재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enough 대신에 enough, perhaps 대신에 hardly, treat 대신에 entreat, departure 대신에 depart, bond 대신에 bend, show 대신에 shoe. 특히 많이 이제 남아있는 것이 이제 shoe입니다. 19세기 영시에 보면은 show 대신에 shoe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어요. shoe는 오랜 기간 동안 제법 오래 남아있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show 대신에 shoe. 또 perhaps 대신에 hardly. 이 단어도 제법 10세기까지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제 셰익스피어 텍스트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truth라는 뜻의 thus, sweetheart, 연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layman, 이런 단어들은 현대 영어에서는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 셰익스피어 텍스트에는 제법 많이 사용되지만은 현대에는 쓰이지 않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paddock, 또 급인데, master든 mastery, dirty라는 것은 part of building인데 이것도 사용되지 않고, encamped, trammel up, lineback, dungeon 뭐 이런 단어들이 그렇게 여기에 다 이것들은 현대 영어에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셰익스피어 텍스트에만
남아있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텍스트에서 이제 단어가 우리가 읽는 대사 부분에 단어가 나올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쭉 이것을 뭐 이야기를 해봐도 기억 속에 자리 잡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은 2번, 3번, 4번 항목, 또 5번 항목까지, 그러니까 2, 3, 4, 5 항목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은 셰익스피어 텍스트가 비교적 일기 내려갈 수 있습니다. 물론 셰익스피어 텍스트는 박사과정 수업을 해도 학생들이 잘 해독하지를 못합니다. 현대 영화는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셰익스피어 원어 텍스트를 읽어 나갈 때 그렇게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될 필요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미국 대학생들도 잘 읽혀 나가는 텍스트가 아닙니다. 영문과에서 특별하게 배워야 되는 영어죠. 뭐 우리나라 대학생이라고 다 그 400년 전에 세종대왕의 나라 말씀이 딩기게 달아 이걸 쉽게 다 읽어낼 수 있는 것 아니죠, 그죠? 그 정도의 시점 차이가 있으니까 용비어천가 읽어내기가 그 모국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한국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어렵듯이 셰익스피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구체적으로 읽어 나가겠습니다만은 전혀 문법적으로 의미적으로 그렇게 따져 나가지 않겠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엄밀한 문법적인 정확한 지식을 갖고서 뭐 셰익스피어를 외국인으로서 뭐 읽을 필요도 없죠, 그죠? 자, 이 정도로 셰익스피어 수업을 들어가기 위한 인트로덕션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더 말을 하지 않아도 이제 구체적으로 작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인트로덕션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식의 형태로 제가 묻겠습니다. 주관식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주 짤막한 단답형 정도 셰익스피어의 탄생연대를 쓰라든가 셰익스피어 탄생연대 정도는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1564년 이 정도. 또는 라틴어는 신통하지 않고 그리스어는 말할 것도 없다. 뭐 셰익스피어가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아서 이제 학식이 없다는 그런 말이죠, 그죠? 자, 이 말을 이렇게 셰익스피어를 평가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정도? 벤 존슨입니다. 워낙 또 이 Little Latin, Less Greek이라고 하는 이 평가는 또 셰익스피어를 조롱하는 문구로 또 많이 나타났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을지도 또 이제 이것을 제1, 2절판을 두고서 또 물을 수 있습니다. 흔히 그 셰익스피어에 대한 수업을 할 때 잘 묻는 부분이죠. 셰익스피어의 한 작품을 제외한 셰익스피어 전체 작품이 수록된 전집의 이름은, 전집의 연대는 정도 물을 수 있습니다. 제1, 2절판입니다. 1623년 셰익스피어가 죽은 후 그러니까 7년 뒤에 이 전집의 형태로 처음 그 출판이 됐죠. 그 정도를 객관식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literary background, historical background, 또 셰익스피어의 그 연대기에 대해서 뭐 그런 대로 그 내용을 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질서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iterary background 다시 요약하자면은
이 엘자베튼 피리어드에 셰익스피어가 포진하고 있다는 거, 르네상스 그 시대에 셰익스피어 이 르네상스의 네 가지 중요한 카테고리는 바로 New Learning by Humanist, New Religion, 또 그리고 그 New World, New Cosmos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 조금 여기서 보고 갈 내용은 질서관입니다. 질서관에 대해서 조금 텍스트에서 짧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질서관은 인간계, 이 우주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인간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인간계의 위로는 천사계와 또 신계가 있습니다. 또 인간계의 아래로는 이 동물계가 있고 식물계가 있고 광물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은 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질서를 지키면서 생활 방식을 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위쪽으로는 리즌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또 인간의 아랫부분 쪽으로는 패션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물론 플랜트, 스톤, 뭐 광물계가 무슨 그 패션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동물계까지가 이제 패션이 작용을 합니다.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위쪽은 이성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 동시에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으로서 자기의 패션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극복을 하지 못하면은 바로 동물계로 빠지게 됩니다. 전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악을 범하게 되고, 인간의 이성으로 자기를 수련해서 이제 잘 자제를 하고 그러면은 인간의 존재는 이성의 존재로서 이제 천계와 신계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패션의 하나의 그 공식 비슷한 것은, 비극의 씨앗은 반드시 passion over reason입니다. 패션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패션에, 극단적인 패션에 빠지면은 그것은 악을 범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악을 범해서 비극적인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 이 당시의 어떤 비극의 하나의 그 공식 비슷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런 질서관의 입장에서 보는 그 장르의 형태입니다. 각각의 영역이 이제 질서를 지키면서 생활 방식을 영위한다 그랬는데, 인간계는 대왕, 왕, 귀족, 또 귀족, 장군, 뭐 어떤 그 전문가들, 상인들, 이런 순으로 쭉 또 인간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계급적인 질서가 있죠. 가족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동물계에는 네 다리가 달린 동물에서는 라이언이 가장 위에 있고, 두 다리를 가진 조류겠죠. 조류에서는 이글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이 어류에서는 바로 dolphin이 또 그 상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계에서도 이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계급이 있죠. 과일에서는 애플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플라워라는 것은 장미가 가장 높은 위치고, 나무에서는 오크트리가 가장 높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상징으로 그러면서 상징이 되기도 하죠. 라이언, 이글, 뭐 왕이나 뭐 어떤 그 대체로 왕입니다. 왕에 빗대는, 또 장군에 빗대는 그런 상징으로 잘 사용이 되고, 어떤 로즈, 오크트리, 또 여왕을 비유할 때 또 로즈 비유를 많이 하죠. 바로 높은 식물계의 높은 어떤 존재를 갖고서 인간계의 높은 존재를 비유하는 어떤 그런 그 유추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광물계에서도 어떤 질서 계급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골드, 실버, 리드.
좀 우습죠. 광물계도 이 질서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우주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질서를 지키면서 삶을 영위할 때 우주의 조화로운 어떤 음악이 흐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질서관을 이야기를 했죠. 물론 질서관은 르네상스 시대에 태어난 아이디어가 아니고 르네상스 이전에 중세의 어떤 아주 큰 이데올로기로 지적인 어떤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고 있던 하나의 사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전히 르네상스의 삶에도 깊이 영향을 미치고 뿌리를 또 받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천계에 가까이 있는 존재인가 하면은 동물계에 가까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인간은 바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리즘과 패션 사이를. 또 굿과 이브, 선과 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의 존재이죠. 질서관 이렇게 안에서도 인간은 동물계 위에 있는 존재, 천계 밑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하나의 어떤 개가 질서가 훼손이 되면 다른 쪽으로 파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계의 어떤 질서가, 인간 사회의 질서가 뒤집어지면 그것이 자연계에 파급이 되기도 하고 또 자연계의 질서가 어떤 인간계의 어떤 질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맥베스가 덩컨왕을 살해하던 그날 밤에 말들이 하늘에서 곡성 소리가 들리고 말들이 막 온순한 말들이 우리를 뛰쳐나와서 아주 사납게 되고 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런 자연계의 이변은 바로 인간계의 이변을 반영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죠. 그것이 바로 질서관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근거가 있는 이데올로기는 아닙니다. 그죠? 자, 이것으로 셰익스피어 인트로덕션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셰익스피어 이제 교재 텍스트 줄리어스 시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